이어서 강지윤, 조충현 작가와 협업을 진행해 주신 이필진 박사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이필진 박사님은 이론 물리학자이십니다.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을 이어받아 발전시키고 있는 촉근 이론에 특히 많은 관심을 두고 30년 넘게 연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도 수리 물리학으로 흔히 알려진 이야기들에 주로 대부분의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현대 위상 기하학을 특별히 많이 사용하는 이론가이며 길고 긴 계산 과정에 비하여 단순하고 깔끔한 정수가 나오는 결과물로 나오는 연구를 많이 해오고 있어서 때로는 수학자에 가까운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이 보여주는 근원적이고 복잡하기 그지없는 실제 모습을 이해하려는 노력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특히 물리학 전반이 가진 교육적인 가치에 대한 절대적인 신봉자라고 자처하고 계십니다. 그럼 박사님의 현대과학을 위한 변명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슬라이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일어나서 할게요. 앞에 박창범 교수님께서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약간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박 교수님하고 저는 이제 같은 학부에 있지만 거의 상극이에요. 끝과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에서는 성격도 좀 그런 면이 있지만은 특히 하는 일이 완전히 끝에서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창범 교수님은 가장 커다란 우주의 구조를 들여다보신다고 하면은 저는 가장 미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들여다보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작가님들이 저 때문에 고생들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설명충의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잔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 오늘 강연은 혹시 제 그 온라인에 있는 강연을 보신 적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중간 이상한 잔소리들을 하거든요. 오늘 강연은 일종의 과학 강연 비슷하긴 한데 그 잔소리들을 다 모아놓은 잔소리 강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도 조금 범상치 않지 않나요? 무슨 과학 강연을 이따위로 제목을 약간 뭐 이제 작가님들도 그렇고 다들 이제 과학을 많이 안 접하신 분들, 과학을 접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흔히 하는 얘기가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어렵다는 말이 조금 범상치 않은 의미에서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20세기 이후에 우리 과학에 있어서.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어렵고 보통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한테 어렵게 다가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화두들이 어느 정도 두 작가님들의 그 전시에도 어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들어주시면 여기에 지금 그 결과물들, 그 다음에 여기저기 있는 텍스트들, 그런 것들이 어떤 생각에서 나왔는지 조금 느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될까요, 잘? 조금 폰트를 키워서 할 걸 그래서 읽을게요. 소리와 모양의 우화. 우화는 코테이션 안에 있어, 진짜 우화는 아니란 얘기겠죠. 재밌는 얘기도 아니고 쉬운 얘기도 아니고 옛날 이야기도 아니에요. 근데 수학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이게 어떤 의미로 과학의 이야기로 넘어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960년대에 이 마크 캑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립만 볼스라는, 둘 다 수학자인데요, 나름 유명한 분들인데, 다음과 같은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Can you hear the shape of a drum? 뒤쪽에 보시면 이게 텍스트가 써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옥시모론이죠, 말하자면. shape이라는 거는 눈으로 보고 그리고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귀를 가지고 청력을 가지고 모양을 어떻게 듣겠느냐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주 정확한, 명확한 수학적인 명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걸 가지고 이 캑이라는 사람은 무슨 큰 상도 받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악기의 모양을 어떻게 들을 수 있냐, 들어서 알아낼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단순한 거를 보면 이게 유튜브에서 제가 얼마 전에 찾은 영상인데요. 뭐 뭔지는 다 아시겠죠? 바이올린을 활로 켰을 때 이거를 뭐 1초에 뭐 몇천 프레임일 것 같아요. 실제 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영상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활은 엄청나게 천천히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이 바이올린 줄의 움직임은 엄청나게 빨라요. 근데 뭐 당연하죠. 우리가 바이올린 소리를 들었을 때 굉장히 하이피치 소리들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과연 왜 얘가 이렇게 미는 거는 천천히 미는데 얘는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듣는 바이올린 소리가 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뭐 간단한 물리를 조금 배우시고 나면 고등학교 정도 혹은 대학교 1학년 정도의 물리를 배우고 나면 요거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이야 물론 굉장히 복잡한 악기죠. 그렇지만은 단순하기 위해서 그냥 줄 하나 있다. 기타 줄을 튕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줄을 양쪽 끝을 묶어놓고 무언가를 튕겨주면은 실제 웨이브의 모양은 훨씬 더 복잡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고유진동이라는 요런 놈들의 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낮은 음을 내주는 고유진동은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한 옥타브 위의 소리인 요 놈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빨간 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고정이 돼 있죠. 요 빨간 점 자리가. 그러니까 고정된 자리가 하나도 없는 놈, 하나인 놈, 두 개인 놈, 세 개인 놈 이런 식으로 정수배로 쭉 올라가는 패턴이 있고요. 제가 이 줄을 어디를 어떻게 건드리느냐에 따라서 조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줄도 중간을 튕길 때하고 끝을 튕길 때가 소리가 좀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주파수가 높은 놈이 얼마나 어떻게 섞이느냐에 따라서 질감이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학교 1학년 일반 물리 학생한테 풀라고 그러면 요 정도는 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주파수라는 거는 아시잖아요. 진동의 주파수가 뭔지는 아시죠.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요 보시면은 요 밑에 있는 거는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죠. 위에는 천천히 움직이고. 요 길이에 반비례해서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빨리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도 여기서 소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바이올린의 진짜 소리는 줄에서 나는 건 아니죠. 바이올린 울림통에서 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바이올린이 아니라 비올라에 가까운 것 같아요. 비올라와 콘트라베스 두 개를 놓으면 그래서 똑같은 종류의 줄을 사용해가지고 똑같은 장력을 맞춰서 튜닝을 했다고 치고 물론 이거를 제가 푸는 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니까 쉬운 문제, 줄 하나, 긴 거, 짧은 거 요거를 풀면은 역시 대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풀라고 시키면 잘 풀어올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고유 주파수라는 게 있었잖아요. 빨리 움직이느냐, 천천히 움직이느냐. 그래서 긴 줄은 주파수가 기본적으로 낮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첼로의 소리와 바이올린의 소리는 기본적인 음의 주파수가 훨씬 낮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가장 밑에 있던 전체가 움직이던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 옥타브에 있는 놈, 이런 식으로 정수배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패턴이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얘하고 얘의 다른 점은 없어요. 그냥 요 제일 기본 단위가 얼만큼 프리퀀시가 높은 데서 시작을 하느냐. 그래서 바이올린이나 비올라는 굉장히 높은 음에서 시작을 하고 첼로나 콘트라베스는 훨씬 낮은 음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성질은 똑같아요. 1, 2, 3, 4, 5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그거는 줄에서 시작하는 악기인 경우고 팀파니 같은 경우에는
줄이 아니라 북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이 흔들리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런 산수를, 이런 수학을 이 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용을 했다 치면은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역시 유튜브에서 제가 빌려온 것인데, 이런 제일 낮은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오르락내리락 천천히 하는데, 이거를 조금 프리퀀시가 높은 애를 들여다보자. 그러면은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같이 움직이고 여기가 같이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프리퀀시, 주파수가 점점점 올라갈 때마다 어떤 특정한 주파수에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유지하는, 즉 이 떨리는 모습이 막 뺑뺑뺑 돌고 이러질 않고 제자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래서 이것들을 다 고유진동, 고유주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얘들이 어떤 그 조합으로 내가 얘들을 쳤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질감이 다른 소리가 날 거예요. 팀파니도 한 가운데를 칠 때와 사이드를 칠 때가 소리가 조금 다른 것처럼.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같은 수학 문제인 거예요. 조금 더 복잡해졌을 뿐이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아까 했듯이 이런 식으로 이상화를 할게요. 줄, 면. 네모를 쓴 거는 계산이 쉬워서. 이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티스트라는데, 여기는 이렇게 단순하자. 이 빨간 점이 있는 자리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거를 이런 네모난 데서 하면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기 소금인데, 이 소금이 모이는 데가 어떤 데냐 하면은 요 자리들이에요. 왜냐하면 위아래로 막 움직이면 소금이 튕겨나갈 거잖아요. 근데 안 움직이는 데 있는 소금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프리퀀시를 점점 올리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복잡한 패턴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있는 요 숫자들이 제가 말씀드린 고유주파수라는 그 숫자들이에요. 특정한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데 안 있고 엉뚱한 데 있으면은 이 소금들이 그냥 튕겨서 나가버릴 거야. 굉장히 복잡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줄과 면 역시 대학교 1학년이 할 수 있는 계산이에요. 해보면은 아까 줄은 어땠어요? 1, 2, 3, 4 그냥 곱셈을 하면 됐었잖아요. 요 정사각형으로 생기면은 뭐 스퀘어 루트를 기억을 하실래나요? 중학교 때 배우나요? 우리 이거? 기억도 잘 안 나요. 하도 오래전이라. 조금 달라요. 복잡한 숫자들이 나오고 같은 자리에 모양이 다른 두 가지 진동이 있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 말고 직사각형을 하면 뭔 일이 생기느냐 하고 계산을 해보면 뭐 복잡하진 않아요. 패턴이 다르죠. 일단 넓어서 더 밑에서 시작을 했고 모양이 달라서 패턴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쯤 되면은 아까 그 질문이 뭐였는지가 아마 보이실 거예요. 자, 누군가가 나한테 북의 모양을 주고서 뭐 계산이 이 경우에는 손으로 할 수 있지만 뭐 복잡해도 요새는 컴퓨터 잘 할 수 있잖아요. 이거 가져오면 돼요. 계산하면 이런 패턴이 나와요. 물론 더 복잡한 패턴을 주고 북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은 아마도 없겠지만 하면은 계산하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을 가는 거는 수학 문제예요. 그냥 풀면 돼요. 내가 풀던 학생을 시키든 컴퓨터에 시키든 누군가는 풀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질문은 뭐냐 하면 Can you hear the shape of drum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오른쪽만 할 수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질문은 뭐겠어요? 거꾸로 어떻게 가느냐예요. 이것만 보고서 이거를 알아낼 수 있느냐. 아무런 정보도 안 준 상태에서. 이게 1966년에 마크 캑, 린만 볼스라는 사람들이 물어봤던 그 질문이고 사실은 훨씬 전에 있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그거를 생각을 안 하다가 다시 튀어나온 질문이긴 한데, 신기하게도 2차원의 이렇게 면일 경우에 이게 수학자들이 증명을 했어요. 이쪽은 당연히 가능한 거고 계산만 할 줄 알면은, 반대쪽으로 정말 가능하냐, 이쪽이 충분한 인포메이션이 있느냐, 왼쪽으로 가기 위해. 두 가지 결과가 있는데, 1번 가능합니다. 언제? 북의 모양이 볼록할 때. 볼록은 기억을 하세요? 내부에 있는 점 두 개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바깥으로 안 나가는 게 볼록이에요. 이것도 볼록 다 볼록이에요. 이 가정에 들어가 주면은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안 돼요. 얘는 볼록이 아니거든.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여기에서 여기 갈 때 직선을 그으면 바깥으로 나왔다 다시 들어가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엽기적인 거를 찾으실 수가, 이 질문을 구글에 집어넣으면은 이그젠플이 튀어나와요. 이런 것들이. 이것도 북이고 이것도 북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모양이 조금 다르죠? 근데 여기 있는 숫자들을 보시면 다 같은 숫자들이에요. 이게 처음 100개 얘기가 아니라 무한히 많은 고유 진동수를 다 계산을 했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그 고유 진동수의 타워가 정확히 일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양은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수학자가 질문을 했던 거가, 이게 안 되는 이그젠플이 있다, 컨벡스하여 볼록하지 않은, 이것이 1993년경에 아마 알려졌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는 수학이긴 하지만, 현대 수학이긴 하지만, 그리고 사실은 제가 하는 일들이 사실은 이런 일하고 굉장히 가까워 있어요. 제가 그 연구를 할 때, 이 연구를 한 건 아니지만은 이런 것들을 물리에 적용을 한 고유 진동, 고유 주파수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를 알게 된 것인데, 이걸 이제 제가 우화라는 말을 썼는데, 이걸 우화라고 부르고 이제 하는 이유는 일종의 은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대 과학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은유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본 메시지가 뭐였냐 하면은, 항상 그렇진 않다. 모양에서 소리로 그 정보를 끄집어내는 거는 항상 가능한 일이지만, 그거를 거꾸로 타고 가서 모양을 실체라고 제가 부를 건데, 실체를 파악을 하는 거는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종류의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안 좋은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전혀 안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이만큼은 된답니다. 이 자체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신기한 일이거든요. 소리만 들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생긴 북인지를 제가 알아낼 수 있다. 물론 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절대 음감을 가진 인공지능을 하나 만들어서 걔가 할 수는 있을 거라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실제 중요한 말은, 최소한 제 입장에서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우리한테 줬고 볼록하다는 가정을 하나 집어넣는 순간 거꾸로 돌아가는, 실체를 피겨아웃하는 과정이 실제로 가능하더라 하는 이야기가 제 입장에서 이후 우화의 중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컬러를 쓰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실체는 노란색이고, 우리가 인지하는, 실험에서 알아낼 수 있는 그거는 초록색을 썼고요. 과학을 다른 색깔로 썼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과학을 제가 왜 다른 색깔로 썼을까? 이게 과학이 아닐까? 우리가 실제 측정을 하는 거는 초록색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 얘기 가기 전에
이게 조금 그나마 제가 하는 일에 있는 example들 예시에 비해서는 그나마 나을 것 같아서 가져오는 건데요. DNA라고 우리 이제 다 배우잖아요, 이거. 거의 초등학교 때도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생물책에 요즘. 그래서 이 그림 복잡하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도식화를 해요. 더블 스트랜드가 있고, 네 가지의, 뭐라 그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하여튼 요 네 가지의 콤비네이션을 가지고 우리 유전자를 만들어낸대잖아요. 물론 저 그림을 그리게 될까지 굉장히 많은 히스토리가 있지만 요즘은 우리가 사실은 저거에 관해서 어디 뉴스에 나오고 한 거의 20년 전에 H모 박사님 스캔들이 났을 때 전 국민들이 보던 그림이 이런 그림이에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한 2달 동안 이걸 엄청나게 봤었죠. 이게 어떤 짓을 하는 거냐 하면 요거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무언가를 열심히 해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해가지고 젤에다 넣고 전압을 걸면 이 잘라진 그 조각조각들이 움직이면서 무거운 놈은 많이 가고 가벼운 놈은 덜 가고 이런 거를 통해서 마지막 나온 결과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서던블랏이라고 하는데 한 50년쯤 전에 이름이 서던, last name이 서던이에요. 이 양반이 만들어낸 그 방법론이거든요. 무언가 이런 게 있으면 이거의 컴포지션을 어떻게 알아낼 것이냐 하는 방법으로 조금 전과 같은 무언가 복잡한 화학적, 물리적인 무언가를 해서 이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 이거를 한 30년 전에 이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알게 된 건데, 서던블랏에서 시작을 했지만, 노던블랏이 그 다음에 나왔고요. 웨스턴블랏이 나왔고요. 이스턴블랏이 나왔고, 저는 사실은 이게 사람 이름인 걸 몰랐어요. 그렇답니다. 밑에 다 안 썼지만, 파이스턴블랏도 있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이런 종류의 방법론이 있는 거죠. 자, 아까 드럼 얘기하고 비슷해요. 실체가 있어요. 최소한 우리가 실체라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럼 이 실체를 우리가 보냐? 아니거든요. 실제로, 물론 이거를 전파 현미경 같은 걸 볼 수는 있지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컴포지션을 가지고 어떤 색깔의 놈들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알려면 이런 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처음에 보신 이 엄청나게 복잡한 분자예요, 사실은. 그림을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그 엄청나게 복잡한 인포메이션이 과연 이런 그림 몇 장에 있을까요? 이런 거 10장 있다고 저거를 제가 거꾸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계인이 와서 이거 먼저 던져주고 이게 니들의 유전자다 했으면 거기서 시작해서 이거를 만들어낼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하거든요.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21세기 바이올로지스트들은 이거를 그냥 해요. 기계만 넣어도 돼요, 사실은. 그게 가능했던 거는 우리는 이거를 H 박사님 사태 때 몇 장을 본 게 전부 다이지만 이분들은 이런 실험들을 몇백만 번 이상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샘플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쌓여서 뒤로 돌아가는 방법이 어느 정도 생겼던 거예요. 근데 뒤로 돌아가려면 사실은 이게 더블 헬릭스라는 거를 알고 시작을 해야 되고요. 누군가 그 얘기를 했겠죠. 근데 모르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면. 그래서 현대에서는 과학을 한다는 것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리얼리티가 있는데 잘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19세기, 18세기는 그나마 손에 잡히는 걸 가지고 실험을 하고 무언가를 하고 태워보고 온갖 거를 했겠지만은 20세기 이후에는 리얼리티라는 것이 존재를 할 텐데 사실은 잘 안 보이거든요. 최소한
과학을 하는 사람한테도 잘 안 보이고 과학을 공부를 안 했으면 더더욱이나 안 보일 것이고. 근데 최소한 실험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은유를 제가 계속 밀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소리이고 실체입니다. 색칠을 제가 할 수 없어서 노란색을 칠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근데 이거를 연결해 주는 것이 단순히 실체가 있고 실험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원래 모양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정이 없이는 사실은 저게 불가능한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아까 기억하시지만은 북의 경우에 되돌아가려면, 리컨스트럭트를 하려면 실체를 북이 볼록하다라는 가정이 필요했었어요. 그러면 가능하다라는 것이 수학적인 사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포스츄레이트라고 하죠. 가정들이 많이 섞여 들어오지 않으면은 가능하지 않은 프로세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이론적인 부분이 점점점 중요해지는 것이 현대과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에 오면은 우리가 실체를 듣는다기보다 실체를 이런 식으로 실험을 통해서 들어서 알아낸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론을 알아내는 편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 뉴턴이 했던 게 뭐냐 하면은 이 현상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밤하늘에 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아주 천천히 움직이겠죠. 근데 몇 년, 몇 달에 걸쳐서 움직이는 걸 보면은 그 별들 중에 이상하게 움직이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을 행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지 않은 진짜 별들을 우리가 항성이라고 부르고, 왜냐? 얘들도 태양 주변을 타원 궤도로 돌고 있고 우리도 타원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위치가 아주 이상해지는 거예요. 태양이 보기에는 얘도 타원, 쟤도 타원이지만 쟤가 타원으로 돌고 있는데 화성을 보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케플러가 설명을 했고 타원 궤도면 이렇게 된다. 그거를 캐치를 해서 만유인력이라는 거를 만들어낸 게 뉴턴이란 양반이고요. 그렇죠? 이거의 21세기 버전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 그 박창광 교수님께서 블랙홀 얘기를 잠깐 지나가시면서 하셨지만 블랙홀이라는 것이 아주 무거운 별의 진화의 끝에 있는 그 아이들인데 예상보다 많은 쌍성들이 생겨. 블랙홀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여기 있는 번호가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 2015년 10월 12일 날 디텍트 했던 그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의 이미지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다 만화예요. 우리가 그 블랙홀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굳이 이런 거 디텍트 하려고 안 했겠죠. 이거 우리가 듣는 여기에서는 소리가 은유가 아니라 진짜 소리가 결과물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알아챌 수 있는 이거는 그냥 그림이에요. 우리의 상상이에요. 그리고 이 상상은 어디에 근거를 하냐 하면 이거를 디텍트하기 위해서 뭐 몇 천억 원을 들여서 이 디텍터를 미국에서 라이고라는 디텍터를 2개를 만들었고요. 왜 2개를 만들었냐 하면은 어느 한 군데에서 이런 신호가 났을 때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있었던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디텍트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을 만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아인슈타인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저기 있는 저 첫 번째 거네요. 그래서 이거를 알면은 사실은 아까 이런 거는 계산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근데 과연 이거를 보고 나서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천재라도 세상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과학자들과 물리학자들과 수학자들이 쌓인 게 쌓여서 어느 순간 이게 이제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과학하는 과정은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쌓인 것들이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터트려지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내는 과학은, 뉴턴은 약간 그 비슷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소한 현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우화라고 말씀드렸듯이, 은유예요. 소리 혹은 북의 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실험하는 것,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것,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체가 잘 안 보이는 게 현대과학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DNA가 됐건 중력이 됐건 블랙홀이 됐건 실제 우리 눈으로 보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한테도 물론 어렵습니다. 이제 강 작가님을 괴롭혔던 제가, 지금 이런 말들의 끝판왕이 사실은 양자역학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최소한 아까 상대로는 블랙홀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블랙홀 때문에 주변에 있는 게 막 끌려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망원경으로 실제 관측을 하기 때문에 쟤들이 저기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데, 양자역학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과학 중에서도 특히 결이 다른 것이 양자역학인데, 이제 양자역학 실험들이 굉장히 많지만 가장 오래된 실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일렉트론들을 요즘은 브라운관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렇게 브라운관이라는 것이 전자를 막 쏘는데 그걸 컨트롤을 잘 해가지고 어디는 밝게 빛나고 어디는 어둡고 하게 만든 게 흑백 TV거든요. 그 흑백 TV에 있는 전자총을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데를 이렇게 좁은 간격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런 아주 이상한 일이 생긴다는 게 사실 양자역학의 시작이에요. 얘들이 입자면은 여기에 많이 있고 여기에 많이 있고 그러고 얘기가 끝날 텐데, 실제 그 결과물을 보면은 이렇게 많고 적은 게 오르락내리락을 한다는 거죠. 이게 정말로 충격적인 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얘들이 진동으로 만들어진 애들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양자역학에서 여기서 시작해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 건데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 이게 20세기 중반에 나온 실험인데, 전자를 100만 개씩 한꺼번에 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한 개씩 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한 개씩 쏘는 그 전자도 파동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계산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막상 그 실험을 한 사람들의 결과물을 보면 한 번에 한 점에 딱 찍혀요. 얘들이 파동이라서 이렇다며 라고까지는 괜찮아요. 계산할 때 이렇게 배우거든요, 저희도.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파동이면은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전자 하나가 쭉 퍼져가지고 아주 10개 이런 패턴이 있는 거를 그려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 이런 일이 정말로 생기는지를 물리학자들이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이거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 양자역학 케이스가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뭐냐 하면은, 제가 은유라고 그랬잖아요. 소리라는 것이 나는 은유로 받아들이겠다, 오늘.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은유로 받아들이겠다. 근데 이 양자역학이 이상한 상황은, 소리 혹은 파동이 진짜 물리적 실체더라. 제일 밑에 내려가 봤더니 걔들이 진짜고, 우리가 이렇게 덩어리로 살 수 있는 거는 일종의 물리학자들이 창발적 현상이라고 하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생기는 우리가 이상한 거지 실제로는 모든 게 파동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게 옳은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같이 촉근 이론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더 극단적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자라고 부르고 광자라고 부르고 부르는 게 양성자, 중성자라고 부르는
것들 자체가 알고 보면 이런 특별한 진동을 가진 애들로 만들어졌다라가 제가 하는 일의 내용이에요. 이 슬라이드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한 20년 전에 나왔던 PBS에서 만들었던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뭐 이게 쿼크인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 끈의 진동이더라 뭐 있던 얘기인데 제가 너무 3000% 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복잡한 얘기 말고 조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양자역학은 왜 저 따위로 생겼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하면은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비유를 또 할게요. 은유와 비유가 난무하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다 절대음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시각이라는 것 자체를 가져본 적이 없는 존재였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아까 누군가가 그걸 물어봤어. Can you hear the shape of drum을 물어봤어. 그럼 어디서 시작할 거예요? shape이 뭐야 도대체? 여기서 시작을 하겠죠.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역학 같은 것들을 20세기, 21세기 그런 아주 근본적인 과학을 막다뜨릴 때 생기는 문제가 정확히 그런 것 같아요. 저게 도대체 무슨 질문이야, 쟤들? 뭘 물어보고 있는 거야, 쟤들이? 약간 이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터넷을 뒤지다가 아주 좋은 어넬로지를 찾아냈어요. 이 영화는 다들 보셨나요? 니오가 뭔 짓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니오는 이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플러그인이 돼 있었으니까 이런 상황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아니거든요. 거기 보면은 1편에 보면 이 탱크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이 친구는 매트릭스 안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매트릭스를 탈출한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이 상황을. 그럼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까 탱크가 쉽에 앉아가지고 모든 걸 컨트롤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럼 이 상황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요. 대사에 의하면. 어떻게 알아요? 이걸 보고 알아요. 이런 장면은 기억나실 거예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제 상황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저는 키아누 리브스가 되고 싶지만 저는 조연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요거를 들여다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리얼리티는 이걸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볼 시각이 저한테는 없는 거예요. 이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전극이 제 머리에는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을 한다는 것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특히 그래서 현대 과학이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어렵지만은 저희한테도 사실은 이게 쉽게 다가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제 잔소리의 끝판왕이 여기 있습니다. 과학이 어려운데 이게 어렵다는 의미가 공부를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그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조금은 다가갈 수 있겠죠. 저처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근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은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감각, 인지 능력과 너무나 다른 종류의 일들이 실제로는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이해 못하는 사람의 잘못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자연인이거든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위로가 되시나요? 강 작가님 위로가 되세요? 그래서 어차피 질문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냥 런을 하겠습니다. 복잡한 얘기 조금 놔두고, 근데 약간 여러분들이 좀 과학을 어떻게 접근을 하지라는 생각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몇 가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측정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뭔가 실험을 한다는 거는 뭔가 측정을 하고 이거는 1cm야,
이거는 0.5초야. 이런 거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무슨 데이터를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4, 5년 동안 굉장히 체온계와 가까워졌잖아요. 36.5도래요. 도대체 36.5도는 누가 어떻게 정의를 했을까? 무엇을 가지고 과학자들이 이걸 만들어냈을까? 이 숫자를? 그러니까 0도는 얼음이 녹는 온도고 100도는 물이 끓는 온도예요. 중간에 있는 애매한 온도인데 이걸 누군가는 정의를 해야 시작을 할 거잖아요. 이 사람의 체온계와 저 사람의 체온계가 다르면 팬데믹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이 히스토리를 책을 써서 스타가 돼서 케임브리지 교수가 된 사람이 이 장하석 박사란 분이에요. 이 동네도 가끔 오시는데, 근데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거는 뭐냐면 우리가 1m 길이는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제 키가 180인데 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1m 정의를 어떻게 하는 거지? 옛날에 가면은 19세기 초에 가면은 프랑스에서 그때 이제 약간 이런 스탠다드를 헤게모니를 쥐고 있던 게 프랑스인데 나폴레옹 시대인데 요런 진짜 1m 길이가 되는 금속으로 만든 자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몇십 개를 동시에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로 보내서 우리의 스탠다드를 따라라 이러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도 프랑스의 파리에 가면은 이런 거 모아놓은 그 박물관이 하나 있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뽕피두에서 한 블럭 위에 올라가시면 있어요. 근데 이것이 40년 됐네요. 이걸 갖다 버렸어요. 이걸 스탠다드. 왜냐하면은 이런 금속이 온도에 따라 살짝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줄어들기도 하고. 그럼 그 스탠다드로서의 효용이 그만큼 반감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아주 세밀한 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면 이걸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아까 이제 그 옛날 거를 본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빛의 속도가 유한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한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일정해요. 누가 봐도. 세상에 그렇게 움직이는 물체는 없거든요. 근데 일정하대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도 나오고 했는데 요렇대요. 299, 792, 458 미터 퍼 세컨드. 1초당 요만큼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소수점이 없어요. 왜 소수점이 없냐 하면은 1m의 정의를 여기다가 299, 792, 458분의 1초를 곱해서 나오는 거리. 그러니까 요만큼의 시간 동안 빛이 움직이는 거리를 1m의 정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40년 전에. 이게 왜 가능했냐 하면 이 빛은 아인슈타인이 말하길 절대적인 물리량이다. 이건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 무슨 짓을 해도. 근데 물론 그거 가려면 1초는 도대체 또 어떻게 정의하는 거야. 뭔가 순환론법 같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순환론법이 맞아요. 가장 이런 것 중에 질량, 또 몸무게는 여러분 다 친숙하잖아요? 질량이 가장 늦게 이런 식으로 안 바뀐 거예요. 요 원기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파리에 있는, 이렇게 집어넣는 이유가 이게 뭐, 금속으로 만들었으니까 떨어져 나가지는 않을 건데, 문제는 뭐냐면, 산화가 되면 산소가 붙잖아요. 산소가 붙으면 산소 질량만큼 늘어나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산화가 제일 안 되는 금속을 가지고 만든 다음에 그래도 못 믿어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요거를 쓰다가 2019년에 스탠다드가 드디어 바뀌었어요. 근데 무언가로 바뀌었죠. 근데 이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들은 양자역학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재는 몸무게조차도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현대과학이 일을 이따위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순환론법 같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렸듯이 순환론법이 맞아요. 실체가 있고 실험이 있고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론을 가지고 실체를 조금 더 알아내고 그 실체를 조금 더 알아냄으로써 조금 더 실험을 잘하게 되고
뺑뺑뺑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험을 하면은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O다 X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중력이 어떻게 그거를 검증한다고 물론 검증하는 게 맞아요.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독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18세기, 19세기에는 이게 가능했지만 더 이상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어려운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이 많은 데이터들과 이 많은 경험들과 이 많은 이론과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갖다 버렸던 이론들과 그 모든 콜렉티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이 프레임워크 자체가 더 이상 어떠한 한 사람의 천재에 의해서 만들어질 시대는 벌써 한 세기 전에 이미 사라졌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저희들한테도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실은 개개인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진전은 개개인이 이루어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콜렉티브한 뭐 AI가 만들어져 가지고 걔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빛의 속도가 절대적인 물리량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역시 150년 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00년 전쯤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있었고 그 사이에 수학자도 포엔카레라는 수학자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좀 덜 잘 아는 여러 물리학자들이 있었고 그 한 대여섯 명에 의해서 한 50년에 걸쳐서 사실은 발견되고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과학이 이렇게 엉망진창 어떤 의미에서는 엉망진창이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개개인들이 서로 들어와 가지고 저거 이상하네 저거 잘못된 것 같아 라는 그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과학을 굳이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이 혹시 계시면 제 어드바이스는 전체를 한꺼번에 소화하려고 하지 말고 특히 실체와 우리가 실험 같은 걸 통해서 보는 부분과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다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사실은 구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아인슈타인 틀렸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성 이론 가져왔어요. 맞나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약간 이 어프로치 과학을 들여다보는 거를 하시면서 조금 더 한계가 있다는 이 체계도 그렇고 과학자도 그렇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조금 더 직시를 하시면 조금 더 생산적으로 여기를 들여다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